차주가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할 차주인지 네.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금리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변동형으로 가는 거고요. 자, 금리가 중요한 분들은 변동으로 가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자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대출금리에 연동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반기부터는 대출의 한도가 무조건 줄어듭니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 또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분 고민이 클 거예요.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반기에 해도 괜찮은 건가? 나는 집을 옮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대출을 충분히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지. 자, 일금융권 출신이에요. 부동산 대출 전문가 풀팩 강현옥 대표 모시고 함께 전략을 좀 짜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가계부채가 좀 늘었어요. 맞습니다. 미리 움직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 종전하고 어떻게 달라집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차주랑 네. 연봉 1억 원 차주가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한 4%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은 한 3억 원 정도 가능하다 하면 이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는 변동형으로 빌렸을 때는 한 2억 9천 정도, 그리고 이제 고정형, 혼합형이나 주기형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3억, 네. 주기형 같은 경우는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5억 7천 정도에서 이제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가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변동형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이 스트레스 DSR 제도에 있기 때문에 고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혼합형과 주기형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고정이고 그 이후가 변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정 그다음 변동 다시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형이 고정금리 기간이 깁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 변동형으로 했을 때는 6억 원이 안 나왔는데 네. 주기형으로 하게 되면 한 6억 4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2단계보다는 확실히 3단계 때 많이 줄어드는 건 맞으나 그러니까 몇 억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한 1,000에서 3천 정도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신용대출도 이제 변동형 그리고 고정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지만 1억 원 같은 경우에 변동형으로 받으시는 분이 지금은 한 1억 5,200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1억 4,800 정도로, 그러나 이것도 이제 고정형으로 가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1,100 이렇게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한 100에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품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갈 거냐, 네. 변동금리로 갈 거냐, 고정 5년 갔다가 다시 변동으로 가는 거 갈 거냐, 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갈 거냐.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되게 달라지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고 네.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분은 변동이 유리하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또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네, 사람에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가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할 차주인지 네.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금리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변동형으로 가는 거고요. 자, 금리가 중요한 분들은 변동으로 가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자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바로 대출금리에 연동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낮아지고 있어요. 고정형이나 변동형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기 때문에 내가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확실히 변동형이 유리는 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은행에서도 지금 고정금리 상품을 밀기 위해서 주기형과 혼합형 금리가 더 좋습니다. 주기형과 혼합형이 현재로선 더 유리해요. 네,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도도 더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금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이 주기형이 변동형보다 더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제 고객님이 지금 어떤 상품을 받는 게 좋습니까라고 하면 은행별로 혼합형이 더 좋은 금리를 가져가고 한도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은행은 주기형이 확실히 한도도 많이 주고 금리도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이제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서 무조건 변동형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출 한도랑 금리를 진짜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주기형이 가장 유리한 은행이 많다. 그래서 오늘자로 보면은 네. 3%한 초중반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주기형도.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 게 네.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포인트를 낮춰줘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많이 해줍니다. 아, 은행을 귀찮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네.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 부동산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각 은행별로 전자계약 같은 경우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계약을 하고 LTV 한 40%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3.39%부터 네, 시작하는 은행이 있고 괜찮네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정 한도가 소진이 되면 받지 않아요. 접수를 받지 한정판이에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DSR 3단계가 되기 전에 이제 쏠림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아져서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면서 은행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몇 천만 원으로 낮아졌을 때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아, 지금이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은행 가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에다가 이제는 등급제가 5단계로 줄어들면 네. 학군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사 가려는 분들이 한도 제대로 받고 가려면 지금쯤 다들 생각하실 텐데 네. 한 달밖에 시간이 없지만 은행은 굉장히 대출 태도가 강경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산금리를 마구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조달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출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총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월별 분기별로 자율적으로 DSR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이제 은행에서 총량의 공급보다는 확실히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 대출 실행 물량 자체가 지금 접수가 되고 상담이 된다 해도 2, 3개월 뒤에 이제 승인되고 실행이 맞아요. 되는 예, 그런 구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총량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게 그때 잠시 토어제가 풀리면서 그때 움직였던 주담대 승인 물량이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신규 이제 차주의 유입 물량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담대가 이제 승인을 받아주는 자설을 해주는 그 시기가 최장 3개월 정도까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내가 1개월 전에 받는다라고 하면 네. 총량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물론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이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총량 부분에 예외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승인 구조가 딸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않으실까. 나중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희는 진짜 해주고 싶은데 예, 지금 DSR도 통과되시고 차주별 DSR, 스트레스 DSR에도 무리는 없으신데 저희 은행이 대출 총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금융권이 문을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2금융권으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대출을 지금은 3%대로 빌릴 수 있는데 그때 되면 4%대로 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학군지 수요라든지 내 집 마련 수요, 갈아타기 수요는 네. 지금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이사를 가시거나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4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는 항상 좀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연말이 대출 받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은행에서 물론 작년이랑 좀 비교가 되었을 때는 작년에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스트레스 네. DSR 2단계 전에 몰린 그 불량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대출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상 성장률 내로 대출이 이제 나가는 총량 규제를 하되 월별 분기별로 은행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덜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상반기 때 승인 물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여전히 지금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환 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형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금리적인 면에서도 이제 확실히 메리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환
대환 금리가 이제 구매 자금 그 금리보다 확실히 낮은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환을 받으시려는 차주의 DSR에서 막혀서 내가 이제 예전에는 그 내가 원하는 한도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금리는 낮아졌으나 내가 원하는 한도를 못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트레스 DSR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한도 때문에 대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대환을 이제 목표로 두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만 보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한도를 지금도 채워서 대환을 할 수 있는지 동액 대환이 가능한지 등을 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볼 게 많아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힘을 키워야 된다고 저서에 쓰셨어요. 네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보면 힘이라는 단어를 붙이셨거든요. 네. 대출력이라는 말은 사실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대출력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력이 대출 활용 능력의 줄임말이고 네.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지로 가장 빨리 갈아타고 부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힘 그리고 우리가 은행 활용법이라고도 저는 부르는데요. 그 대출을 영끌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쁜 빚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빚을 자산으로 변환하는 치트키로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빚이 자산으로 어떻게 변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지력이 있는 곳에 대출력을 활용했을 때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지 못하는 그 저 땅끝 마을에 있는 곳에 빚을 무리하게 내서 대출을 활용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활용된 대출은 좋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사람이 덜 살고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수요가 있는 지역. 입지가 확실히 받쳐주는 곳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군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 뭐 일자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등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입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향후 수요가 대기 수요도 언제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자기 자본금이 좀 부족하였을 때 근데 대출의 힘을 받을 때 그때를 좋은 빚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이때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해서 대출력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봤을 때 같은 자본금이 있고 같은 연봉인데 다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상황에서 가진 돈에서 집을 산다라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사실은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직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축 금리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적금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돈이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벌어서 10억을 쉽지가 않죠. 그렇게 벌어서 한들 그때 그 가격이 그대로 나를 기다려준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같은 자본금 그리고 같은 연봉인데 누군가는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누군가는 하급지에 그대로 머무르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출력의 힘이다. 그 대출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빨리 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출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확실히 상급지로 입성하는 가능성도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빚을 낸다는 것도 아무나 해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관리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1주택자 중에서 나는 갈아탈 거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조금 더 내가 소위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갈아타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출력을 좀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의 그 허들을 넘어야 되겠죠. 이 스트레스 DSR에서 유리해지려면 대출 만기는 길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년보다는 확실히 40년 만기로 했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그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채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상환 방법을 쓰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0년 만기도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별로도 우리 은행은 40년 만기가 최장이에요. 저희 은행은 50년 만기까지는 하나 만 34세 미만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기를 늘리는 방식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조절하면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매수금지 약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본 집을 처분을 하고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신 후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고도 움직일 수 있는 법을 제가 이제 책에도 실어는 놨는데 갈아탈 집의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은행에서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도 그 이후에 잔금이 쳐진다 하더라도 그 이제 회수되지 않는 그런 예외 규정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갈 때는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는데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승인을 할 때부터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분을 한다, 상환을 한다 하는 조건으로 아예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주택자 조건으로 확실히 이제 상환을 한 다음 처분을 한 다음 움직이셔야 뭐 신DTI라든지 스트레스 DSR에 걸려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잔금 사고가 안 나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주택자분들이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처분을 확실히 하고 내 주담대를 털고 갈 수 있는가, 스트레스 DSR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가 등등을 좀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잠깐 한숨 돌리고요. 김민정님, 디딤돌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이 스트레스 DSR 강화되면 영향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 빠르시죠. 저는 충청도에서 와서 너무 부럽네요. 나도 그 속도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천천히 많이 한번 가볼까요? 알려주고 싶으셔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이제 신생아 같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적용받는 은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아니고 이게 DTI라고 하기 때문에 DTI를 적용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나 DTI의 문턱 이제 60%는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소득 상환 능력 정도는 확실히 봅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 보금자리, 신생아,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내가 충분히 DTI만 넘으면 DSR보다는 대출을 받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한 연봉 한 5, 6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확실히 은행 재원 대출보다는 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려는 경향이 크고, 그것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한도보다 이 DTI만 적용했을 때 한도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 주의점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추가매수 금지 약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그 제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이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무조건 반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을 못 쓴다라는 이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에서 막히시는 분들에게는 꿀팁을 드리면 보금자리론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 보금자리론이 장기 고정금리로 3.65%에서 3.95%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 재원 대출의 금리보다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금리적인 메리트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나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 즉 차주별 DSR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오시는 분이나 신용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 DTI만 통과되는 보금자리론에서는 대출을 받을 확률도 크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한번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금자리론은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이 선순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도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좀 살펴보셔야 하겠지만 디딤돌이나 신생아 처럼 실거주 1년 의무가 없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가 아니고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싶고 대출 한도는 좀 충분히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려면 이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사실 내가 그 일반적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 50%가 소득 상한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70%, LTV 70%인데 지금 문제는 이 가계대출 규제 관리 방안이나 점검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언급을 내비친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말씀도 나오셨고 조정 대상 지역 말씀도 나오셨습니다.
강남 3구 이런 곳들. 네, 강남 3구나 용산은 이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풍선 효과를 받는 주거 선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비규제 지역의 70%가 남아 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LTV 7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을 좀 더 받는데 아직까지 내가 비규제다. 그러나 토화제는 뚫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5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LTV 70%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움직이시려는 그 곳이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 있을 때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면밀히 보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네. 최대 LTV 80%가 은행 재원 대출에서는 소득 상한 범위 내에서 6억 원 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갭 투자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대출력을 활용을 하면 내가 생각한 자본금 내에서 하급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급지로 바로 컨턴점프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력을 함께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야, 우리가 생각보다 공부할 게 참 많네요. 오늘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 대출이라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딕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의견 진짜 많이 주시네요. 팬들이 네. 많이 오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규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네.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조언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 전문가 풀팩 강현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